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희정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세계 말더듬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말더듬의 날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말더듬이라는 장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맡은 시간이 20분, 이 짧은 시간이라서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말더듬과 관련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요, 이 말더듬이라는 장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비유창성의 종류와 특징, 부수행동, 말에 대한 말더듬는 사람이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과 태도, 말더듬이라는 장애의 발생률과 출현율, 그리고 말더듬이라는 장애의 원인입니다.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최대한 줄여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더듬의 정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77년도에 말더듬에 대해서 정의를 해준 내용이에요. 사실 WHO에서는 그 이후에도 장애의 정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이 1977년도의 정의가 좀 단순하게 말더듬이란 장애 무엇일까를 알려주는 정의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같이 보면은요. 말더듬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즉 말더듬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불수의적이고 반복적인 연장이나 말소리의 중단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말을 할 수 없는 말의 리듬의 장애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더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더듬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말을 더듬으면 자 침착해, 자 침착하고 너가 말하고 싶었던 걸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젠 조언을 해준다든지 도와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더듬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말소리를 산출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말소리로부터 그 다음 말소리로 전이시키면서 연속적으로 말을 산출하는 게 불가능한 장애라는 건 거죠. 말더듬이란 장애의 핵심적인 특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SM, 즉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말더듬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5판이 나왔는데요. 이 5판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말더듬, 스터터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장애 명칭이 바뀌었어요. 보시게 되면 아동기 발병, 아동기에 시작되는 유창성 장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내용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의 같이 볼게요. 자, 말의 정상적인 유창성과 말하는 시간적인 양상에 있어서의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이 대상자의 연령과 언어 능력에 비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1번부터 7번까지의 이 특징들이 자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바로 뒷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게 될 비유창성 유형들이 있어요. 말소리나 음절의 반복, 그 다음에 말소리를 연장하는 것, 그리고 깨진 낱말이 있어요. 깨진 낱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낱말 안에서 부적절하게 머뭇거림이나 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힘이라는 비유창성 유형도 있죠. 이건 뒤에서 다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DSM-5에서는 장애 명칭이 아동기 발병, childhood onset 이란 용어가 들어간 만큼 이 부분, 이 C의 부분이 추가가 되었어요. 즉 DSM 4판과 5판의 이 장애의 진단 기준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보게 되면은 이 장애의 발병이
이 증상의 시작이 어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 초기 발달 시기에 시작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더듬에서 나타나는 비유창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창성 같은 경우엔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을 더듬던 더듬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비유창성. 우린 이 범주를 정상적 비유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서 PWS는 People Who Stutter입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비유창성을 우리는 비정상적 비유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더듬이라는 장애의 핵심적인 특성이다 라고 해서 핵심 행동이라고도 하고요. 말더듬이라는 장애에서 1차적으로 혹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라고 해서 1차 행동 혹은 공통행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범주에, 즉 정상적 비유창성의 범주와 비정상적 비유창성 범주에 해당하는 유형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여기 좀 자세하게 적긴 했는데요.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 비유창성 범주에 포함되는 비유창성 유형에는 우리가 말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의미 없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걸 우리는 삽입어 혹은 간투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말을 잘못했네 라고 해서 끊고 수정해서 다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화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을 미완성, 수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긴 음절, 낱말을 전체 반복하거나 구나 어절 전체를 반복하는 것, 우리는 이걸 다음절 낱말 전체 반복, 구와 절의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형들은 다 정상적 비유창성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상적 비유창성 범주에 포함되는, 즉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비유창성 유형에는 1음절 낱말을 반복한다든지 낱말의 일부분을 반복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다음절 낱말의 일부분만 반복을 한다거나 음절을 반복하거나 음절의 일부분을 반복하거나 말소리를 반복하는 것, 이게 다 비정상적 비유창성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운율적 발성이라고 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막힘, 말을 길게 연장하는 모습, 혹은 한 낱말 안에서 중간에 부적절한 끊김이 발생하는 경우, 이 깨진 낱말 역시 비정상적 비유창성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요, 부수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수행동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유창한 말에는 나타나지 않는 행동이에요. 말더듬이라는 핵심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수행동에는 탈출행동과 회피행동,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수행동은 그럼 왜 나타날까? 말더듬는 사람이 핵심 행동, 즉 비정상적 비유창성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말더듬는 사람의 반응, 스스로의 반응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말더듬 핵심 행동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혹은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수행동은 비정상적인 비유창성, 즉 핵심 행동과는 달리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이 부수행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건 거죠. 여기서 이 부수행동에 포함되는 탈출행동 혹은 투쟁행동, 도피행동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행동이 발생했을 때, 즉 비정상적 비유창성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회피행동은 핵심 행동, 즉 비정상적 비유창성이 나올 것 같은 낱말이나 말소리나 혹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 더듬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말 더듬는 사람이 말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었어요. 자, 말소리 반복을 보이면서 말을 산출했어요. 사과라고 산출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청자가
그리고 말더듬는 사람 스스로 말더듬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렇다면 청자는 말더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말더듬는 사람 스스로도 말더듬을 인지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더듬, 핵심 행동이 자신이 원해서 의도적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죠. 우리 WHO 정의를 보면은 불수의적이라고 나와 있죠. 즉,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는 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더듬는 사람 스스로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통제불능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말더듬이 발생하기 전에 말더듬을 예측하게 되고 말더듬에 대한 공포감을 가질 수 있고요. 말더듬 순간에 말더듬이 발생했을 때 탈출 행동을 사용해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회피 행동을 사용해서 말더듬을 숨길 수 있어요. 혹은 회피 행동을 사용했으나 말더듬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더듬이 발생한 이후에 말더듬는 사람은 좌절감이나 수치심,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더듬이라는 장애의 발생률과 출현율은 어떠할까? 자, 여기서 발생률은요, 일정 시기 동안 어떠한 장애나 질병을 새로 가지게 되는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일정 기간, 특정 기간을 주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장애나 질병을 갖게 되는 대상자의 비율, 반면에 lifetime, 평생이라는 이 기간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장애나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측정한 비율이에요. 즉, 현재는 그 장애나 그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그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즉, 현재는 가지고 있던 그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이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측정해서 비율로 보는 것이 평생 발생률, lifetime incidence가 됩니다. 자, 그리고 출현율은요, 유병률이라고도 하죠. 특정 시기를 주고 어떤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 말더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라 하면 말더듬 출현율이 되는 거겠죠. 말더듬의 발생률과 출현율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을 종합을 하면은요, 말더듬의 이 평생 발생률은요, 대략 5%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말더듬의 출현율은 어떠할까? 전체 출현율은 대략 1%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말더듬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5%, 현재 말더듬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이 비율 사이에는 대략 4%의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면 말더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이 5%를 전체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100%라고 변환을 한다면 자, 곱하기 20을 하면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현재 말더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이 전체 100% 중에 20%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는 80%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즉 4%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말더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80%는 어떻게 된 것일까? 왜 현재 말을 더듬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이 말더듬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밖에 없는 것일까? 이게 말더듬이라는 장애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 80%의 사람들은 말더듬이라는 장애에서 자연 회복이 된 비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말더듬 출현율에 대한 크레이그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예요. 2002년도에 나온 연구고요. 말더듬의 전체 출현율이 이 연구에서는 0.72%로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을 어린 아동 집단, 청소년 집단, 그리고 성인 집단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어린 아동 집단에서의 말더듬 출현율은 1.4%, 청소년은 0.53%, 성인은 0.37%, 즉 출현율이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어린 아동 집단과 청소년 성인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두세 배 가까이, 두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기에 주로 말더듬이 시작이 되고요. 말더듬이라는 장애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동기에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수가 자연회복이 됐기 때문인 건 거죠. 자, 그렇다면 말더듬은 왜 발생할까? 말더듬의 원인은 무엇일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2개의 질문은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세계 말더듬의 날 관련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은 거예요. 참여자분들의 질문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말더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게 있을까요? 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외적인 원인 없이 정상 발달 아동이 갑자기 말더듬이 생기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임상에서 말더듬는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더듬의 원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고 이 2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말더듬의 시작은요. 아동기에 발생하는 말소리 장애 혹은 말소리 발달 지체 혹은 언어 장애, 언어 발달 장애는 언어 발달 지체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즉, 아동이 말더듬이 시작된다는 게 발달적인 측면에서 실패하거나 혹은 발달이 지체되는 게 아닌 건 거죠. 말더듬의 경우는. 그리고 말더듬이 시작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정상적인 말 유창성 기술을 죄송합니다. 정상적인 말 유창성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었다가 말더듬이 시작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동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술이 상실되는 거고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즉 주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동이 유창하게 말을 하다 말더듬을 보이다 보니까 당황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 아이의 말더듬의 어떤 원인 제공자일까? 하면서 죄책감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더듬의 원인은요, 명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지금 말더듬의 원인을 설명할 때 항상, 항상은 아니겠죠? 거의 항상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빙산이죠. 그래서 말더듬의 원인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말더듬의 원인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말더듬의 원인의 대부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건 거죠. 현재까지 밝혀진 걸 종합을 하면은요, 말더듬은 여러 요인들로 인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장애라는 건 거죠. 유전적인 요인, 언어 발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뇌의 구조나 기능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뇌의 구조나 기능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이제 뇌 영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더듬는 사람이 언어와 관련된 뇌의 구조와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말더듬의 원인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현재까지 알려진 걸 가지고
확신에 차서 확고하게 제시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알아낸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복잡한 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거죠. 자, 이 말더듬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이론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역동적 다중요인 모델이에요. 스미트랑 켈리란 연구자가 발표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말더듬과 관련된 이제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말더듬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다양한 요인들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말 언어 발달의 측면, 그리고 언어 처리와 관련된 요인, 사회 정서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운동 협응 능력도 말더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말더듬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원인이나 요인은 없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따라서 말더듬의 원인을 물어봤을 때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건 거죠. 자, 그리고 그럼 말더듬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2005년도에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자,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신체적인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 행동 발달적 스트레스를 봤을 때, 자, 신체적 스트레스라 하면 뭐 질병이라든지 과도한 피로가 있었고, 그리고 말더듬이 시작됐었다. 인 건 거죠.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뭐 다양한 정서적인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이사를 해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됐다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행동적 발달적 스트레스는 이젠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 배변 훈련을 하던 시기였다든지, 애착 물건이 있다면 그 애착 물건을 포기하는 교육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없었던 경우도 많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스트레스 요인은 부모의 보고에 의해서 정보를 얻게 되었던 것이고요. 중복 응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합쳐서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없었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2005년도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언어 능력과 관련된 요인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빨랐던 경우, 그다음에 말을 할 때 낱말 찾기에 어려움을 보였던 경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없었던 경우도 있다는 건 거죠. 즉 말더듬과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이 말더듬의 원인 요인들 중에, 말더듬의 원인에 포함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지 않았던 아동들도 많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자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더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게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하나의 핵심적인 원인, 핵심적인 요인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다양한 말더듬의 시작과 관련된 요인들을 찾았고 또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하나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말더듬이 시작된다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원인 없이 정상 발달 아동이 갑자기 말더듬이 생기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쵸? 출산 시에 문제 없는 아동이 훨씬 더 많고요. 환경적인 원인이 말더듬의 시작 요인이
말더듬의 시작 요인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정상적인 말 유창성을 보이다가 말더듬이 시작된다는 것, 그게 말더듬이라는 장애의 하나의 특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눈 얘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말더듬이라는 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